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서부를 시작으로 내륙에 눈이 내리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는 때 아닌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서 곳곳에 13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뉴욕 북부 등 저지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국내 로봇 업체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코드를 자신이 개발했다고 속이고 자문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당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교수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시지와 햄 등의 보존제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질산 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늘어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불광동의 한 신축 아파트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건설은 작업자들의 실수라며 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행사는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전면 재시공과 함께 업체를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별 기온은 대관령 영하 13.7도, 파주 영하 11.1도, 서울 영하 8.2도, 대전 영하 6.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3, 4도 높았지만 평년보다는 4도 낮아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약화하면서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등 내륙에는 오후 늦게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퇴근길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내려 7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동해안 폭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1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북부 등 저지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또 시속 113km 강풍으로 항공기 80여 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도로에선 나무가 쓰러져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보스턴이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등 이상 고온으로 한겨울에 폭우가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젯밤 11시 59분쯤 간수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1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일대 주택과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7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에서 3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4차 방류 시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별도의 보관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측정용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 11일 마쳤고 이달 15일부터 물을 섞어 균질화하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고 3차 방류는 지난달 20일 종료됐습니다. 도쿄전력이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약 23,351톤입니다.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지만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 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와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질산 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4에서 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개인이 사육하던 곰이 탈출해 사살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노후화한 시설을 뜯어내고 탈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곰 사육 금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탈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곰 사육 농장으로 향합니다. 잠시 뒤 우리 밖에 있던 무게 100kg짜리 반달 가슴곰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농장 안에서 2시간 만에 사살된 곰은 이곳 사육장 바닥을 뜯어내고 탈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곰이 농장주에게 달려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농장에서는 90마리 넘는 곰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낡은 사육장 곳곳이 녹슬거나 부식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또 탈출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 헌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탈출을 했으니까 위험한 상태거든요.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죠.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무허가 농장에서 키우던 곰들이 탈출해 농장 부부가 숨지는 등 곰 탈출 사건은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웅담 채취용과 전시 관람용 등 전국에 있는 곰 사육 농가는 21곳. 환경부가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에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시설이 열악한 9개 농장에 보수비 5,4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농장 주인은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곰이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농가마다 나눠서 썼는데 그거 가지고 수리비는 택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죠. 용적 거의. 예. 좀 안전하게 시설을 하려면 좀 추가로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곰 사육을 금지하고 이에 응한 농가들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곰 사육 금지에 관한 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 또 전체적으로 사육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경북 고령의 한 농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사살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곰 등 대형 야생동물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 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불광동 14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주기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기둥은 변형을 막기 위해 띠철근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지하 1층 주기둥을 철근 탐지 GPR 장비로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GPR은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60cm 안까지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인데 띠 철근이 설치된 지점은 볼록하게 표시됩니다. 띠 철근이 설치돼야 할 지점은 동그라미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선으로 표시해 봤더니 이 주기둥은 띠 철근 중 절반이 누락됐습니다. 다른 주기둥에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띠 철근, 후프라고 불리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모두 12개인데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졌나 직접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12개 중에 6개, 50%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5cm 간격으로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할 띠 철근이 30cm 간격으로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 318개의 기둥 가운데 시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것이 7개입니다. 균열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요. 내력차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 같은 나중에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품질과 안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안전 검사를 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사과하며 안전을 담보할 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저희에게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해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상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요청을 드렸었고, 정부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또 터져나온 만큼 이제는 대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가 사교육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0.12명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0,000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협 측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방편으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도 기대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보험사들이 상생보험 7대 과제에 이어 가장 관심이었던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인상률 평균은 1.5% 수준으로 산출됐습니다. 14.2%, 8.9% 인상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다만 세대별 차이가 커서 1세대는 평균 4% 인하되는 반면 2세대는 평균 1%, 3세대는 평균 18% 인상되고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상품 갱신 주기와 종류,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세대 인상률이 유독 높은 건 손해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 이상인데 3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56.6%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탓입니다.
이 비급여 부분은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동일하게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횟수 제한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백내장 같이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 관련된 서류를 더 내게 한다든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추진됩니다. 다만 인하 여부와 인하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평균 2.5%에서 최대 3% 인하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발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외부 준법 감시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눈앞에 위기만 넘기는 게 아닌 준법 통제의 틀을 닫겠다고 강조했는데 실질적인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의 외부 준법 감시 기구가 위원 명단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첫 발을 뗐습니다. 초대 위원장직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은 첫 일성으로 카카오의 그간 잘못된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카카오가 만들어낸 혁신만 강조했을 뿐 그 뒤편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 신뢰 경영이 카카오에 뿌리내리도록 내부 통제의 틀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지적처럼 단순히 현재 위기만을 모면하려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란 걸 강조한 겁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물론 경영진, 카카오 직원들 모두가 지금까지의 간섭을 끊어내고 준법과 신뢰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맞닥뜨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 등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사안뿐 아니라 임원 폭로 등으로 드러난 내부의 도덕적 해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느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관점인지를 좀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관건은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입니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가 없다면 쇄신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완전 외부 기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지고 이거 하기는 힘들 겁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그걸 받아서 잘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대표 교체, 택시 수수료 개선 등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카카오의 경영 쇄신 작업이 준법 감시기구 출범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 등 아시아의 비료 수요처들이 중국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수요처들은 중국이 점점 믿을 수 없는 공급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체 공급처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치솟는 국내 가격을 이유로 2021년 이후 비료에 대한 수출 쿼터와 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비료 구매처인 인도는 중국산 요소 반입 물량을 절반 넘게 줄였고 말레이시아도 베트남과 이집트에서 인산 비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공급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의욕이 없어서 할 일을 미룬 경험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미루게 되고 또 미룬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 할 일을 미루는 심리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